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당나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따라와 주기 바라고요. 교과서는 5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나서 전국은 다시 한 번 더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전국이 분열되었을 때의 그런 비극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중국인들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원래는 이 수양제의 이종사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바로 그 뒤를 계승해서 장안성을 이때 당시에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당나라는 나름대로는 잘 나갔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수나라가 멸망했었던 이 가장 큰 이유가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패배해가지고서 망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당나라 경우에는 굳이 바로 이 고구려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당장 중국 내부에서 일을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고구려를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수나라에 침공했었던 과정 중에서 바로 그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고구려도 굉장히 많은 국력을 소모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이 이연의 아들 중에서 자기 생각에는 가장 뛰어난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했었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 바로 누구냐면 이세민. 근데 이 이세민은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을 바로 황태자로 삼겠다라고 딱 선언을 하게 되자 그러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다가 바로 나중에 가서는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 황태자가 됐었던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궁궐에다 유폐시킨 다음에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당나라의 제2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역사에서 따져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그런 황제로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하는 그런 황제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이 당태종의 시대를 굉장히 사랑을 하게 됐었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당태종은 이미 중국의 바로 고대 진나라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었던 노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다시피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즉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법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율은 형법, 그 다음에 령은 행정법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령, 즉 행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바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규정해 놓은 그런 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국의 인구수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 중국의 인구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중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보다도 인구수가 되게 많은데 그 시대에 바로 먼 옛날에 사용했었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제대로 통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당태종은 기존의 시스템을 싹 다 바꿔가지고서 그래서 이른바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삼성육부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누어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즉
자, 먼저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황제는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많은 것을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황제가 백성들과 관련된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바로 법령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중서성은 황제가 명령했었던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중서성에서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성에서는 그 법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지 오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철저하게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심의가 전부 다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 가서는 바로 상서성에게 바로 그런 법령을 시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중서성에서는 정책을 이제 입안, 즉 정책을 만들고, 두 번째 문화성에서는 바로 정책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서성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시행했었던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서성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서성은 자체적으로 그 밑에 6개의 부서를 갖고서 이 부서를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를 이 6개 부서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그거에 입각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부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부분은 2부는 바로 관리의 인사, 즉 승진과 퇴직 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임용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부는 바로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부의 경우에는 바로 외교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의 각종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담당했던 곳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병부는 뭐겠습니까? 바로 병사와 관련된 부분, 군대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형부의 경우에는 바로 재판, 그 다음에 형벌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의 경우에는 국가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성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저수지 같은 걸 만든다든가 황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황제가 제대로 된 황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요 백성들이 법안이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를 바로 이런 중서성과 문화성과 상서성이 캐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령을 새롭게 만들고 이걸 심의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바보 같은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나름대로는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었던 중국의 영토를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바로 이 당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 당태종 때에 당나라가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시행됐었던 그런 통치 조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전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토지에 백성들이 제대로 붙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5, 16, 9시대 때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적군이 와가지고서 그거 뺏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을 피해서 자기 땅을 버리고서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유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짓대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국가는 자기 토지를 버리고서 떠나갔었던 유민들의 토지들을 국가가 전부 다 가져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토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제대로 일구어서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그 토지를 일구어서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 때에 중국에서는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을 땅에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유민들에게 바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건 토지를 주는 제도가 시작이 됐었어요.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균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균전제에 입각해서 바로 토지를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줬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시행됐었던 균전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 머리 숫자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이제 토지를 주는 건 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제도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백성들도 당연히 이 토지를 공짜로 국가에게서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어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 자, 바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 토지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토지를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에게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을 냈었던 종류가 총 3가지라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 두 번째가 바로 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라고 하는 명목입니다. 이건 조용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가 첫 번째 조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토지를 받은 것에 대한 토지세를 이때 당시에 국가에게 제출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토지에서 나온 산물인 곡식을 가지고서 국가에게 세금을 갖다 바쳤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용입니다. 이 용의 경우에는 바로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이 노동력은 1년에 한 몇십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 동안은 국가가 이 균전을 받았던 백성들에게서부터 공식적으로 노동력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노동력을 며칠 정도에 해당하는 10며칠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을 바로 이 국가가 백성들에게서부터 노동력을 징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노동력이 필요하면 이렇게 공짜로 노동력을 데려오면 되겠지만, 갖고 오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노동력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가 없을 때는 국가는 바로 백성들에게서부터 노동력 대신에 바로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 볼 수 있었던 비단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국가에게 내도록 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조입니다. 바로 이것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산품,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이제 국가에게 제출을 했었던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에 따라 가지고서 제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백성에게 토지를 주면 백성은 바로 조용조라고 하는 내용의 세금을 갖다 바쳤으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남아도는 토지를 백성들에게 주는 대신에 매년마다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직업을 얻어서 좋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수익을 얻어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성이란 말입니다. 자, 황광과 양쯔강이 있다고 한다면 장안성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위치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위치했었는데 이 장안성 이외의 지역, 즉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와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장안성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 지역에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됐을 때 이때 당시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모집을 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것을 국가에서 다시 갖다 주러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서 지급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당나라의 경우에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사용하게 돼요. 주로 변경 지역, 그 다음에 국경선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 한해서는 이 조용조 제도 대신에 다른 제도를 시행하게 됐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부병제로 뽑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용조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군대를 가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면 돼요. 부병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평소 봄, 여름, 가을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제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겨울철의 경우에는 농사 안 짓잖아요. 바로 이럴 때는 바로 국가가 소집했던 대로 군대에 나가가지고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부병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군대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서 이제 군대에 참가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대가로서 국가가 땅을 준 거잖아요. 토지를.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부병제에서 나오게 되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돈 들이지 않고서 징병을 할 수 있었던 군인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변경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서 뽑혔었던 군인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때문에 당나라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 주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 등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수문제 시절 때에 시행했었던 관리를 능력을, 즉 시험을 봐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과거제죠. 그렇죠? 근데 이 과거제가 당나라 시대 때 들어와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확대가 돼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시험을 봐서 높은 성적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점차점차 승진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가지고서 높은 관직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서서히 국가는 가문의 명예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갔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는 이때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돌궐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을 시키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돌궐족의 영향하에 있었던 서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 비단길과 관련된 부분들을 당나라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는 바로 서쪽에서 일어났었던 이슬람 제국과 당나라가 전쟁을 벌인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탈라스 전투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바로 이런 전투까지 벌일 정도로 당나라의 국경선이 굉장히 서방으로 많이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당나라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가 있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이 고구려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당나라와 사이가 좋았다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때 당시에 이 고구려 내부에서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영유왕이라고 하는 왕이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고구려 이제 마지막 왕이었었던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선 바로 이 보장왕을 고구려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었던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로 이 당나라에게 적대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경우에도 당태종이 황제가 돼가지고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였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는 수양제가 굴복을 시키지 못했었던 이 고구려를 이제 확실하게 밟아버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
군대를 동원합니다. 역시 이 수양제보다는 훨씬 더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당태종은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약 한 30만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를 끌고서 고구려를 드디어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옛날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그래서 고구려를 침공했었지만 성 하나도 점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태종은 확실하게 딴 건 몰라도 굉장히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 당나라가 신라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구려가 바로 이 신라는 남쪽에서 어느 정도는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당나라와 싸움을 벌였었지만, 이 수양제가 점령하지도 못했었던 이때 당시에 요동성 같은 그런 성은 함락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점이었던 요동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었던 크고 작았었던 여러 개의 성들도 차례차례 이 당나라에게 항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군대는 바로 고구려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는 평양성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의 수도였었던 평양이요. 바로 이 평양으로 진격을 할까 아니면은 후방을 좀 더 안전하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두 번째 그 고구려의 2차 방어 진지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시성에서 아마도 이제 전달이 되어진 바에 의하면 양만춘이라고 하는 안시성의 성주에게 그만 대패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었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당태종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연개소문의 군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하마터면은 당태종이 연개소문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 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나라가 완전히 혼쭐이 났었지만 그 이후에도 당나라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서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바로 이 신라와 같이 힘을 합쳐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었느냐? 그때마다 이 고구려는 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서 당나라와 맞서게 되었었고, 그것의 결과 바로 이 당나라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이 당태종 때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당태종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했었죠. 바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딴 건 모르겠는데 바로 고구려만큼은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었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 당태종은 이 고구려에게 뼈아프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자식들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겠죠.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아들이었었던 고종 때에 당시 신라와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고구려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나라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이쪽에 있었던 돌궐과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와 그 다음에 백제와 되게 친했었던 외, 바로 일본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궐과 고구려와 백제와 외가 하나의 일종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먼저 돌궐을 공격을 하자고 한다면은 이들의 경우에는 땅덩어리 너무 넓은데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공격하러 가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없어져 가지고서 찾다 보면은 이제 헤매다가 이제 그냥 제풀에 지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격하기 좀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었던 고구려의 경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약한 데가 바로 일본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너무 멀어요. 배 타고 가다가 태풍만 하면 그러면 배들이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당히 약하면서도 적당히 멀지 않았었던 백제가 보였었고, 그 결과 당나라는 백제를 신라와 같이 연합해서 멸망을 시키게 되죠. 이거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국사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간에 당나라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제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서 신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연개소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연개소문들은 자기네들을 쳐들어왔었던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연개소문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바로 자기의 첫 번째 아들에게 물려줬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연남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지방에 시차를 나간 그 틈을 타서 바로 이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의 지위를 자기네들이 가져버리고 형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연남생은 어쩔 수 없이 당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이 연남생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신라와 같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고구려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지만 연남생이 고구려군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구려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바로 이 신라에게도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책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뭐 자기네들의 바로 이제 그 관직을 신라의 왕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신라라고 하는 건 지역 자체를 자기네들의 지방에 있었던 바로 행정기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여기에부터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시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었느냐, 멸망했었던 백제의 유민들과 손을 잡고서 당시에 당나라에게 점령당했었던 백제의 땅을 공격을 해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을 했었지만은 부흥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었던 이 고구려와 또 고구려 유민들과 또 손을 잡아가지고서 이 당나라의 군대와 싸움을 벌여서 영역을 크게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 당나라는 한 20만 대군 동원해서 이 신라를 다시 한번 쳤는데, 이 신라는 육지하고 바다에서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완벽하게 당나라의 군대를 박살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당나라의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신라를 공격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현재의 티베트 지역에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이 토번이라는 나라가 당나라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을 취해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당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라 볼 수 있었던 비단길 지역을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당나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단길 지역을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비단길 무역에서 얻게 되는 많은 이익들을 이때 당시에 토번에게 뺏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이 토번을 방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때 당시에 당나라하고 신라는 싸움을 벌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좀 더 지나간 상황에서 나중에 바로 이 당나라의 동쪽 지역에서는 고구려 출신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라의 북쪽에다가 바로 발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서 옛날 멸망했었던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한번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신라와 연계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었지만은 사실상 당나라는 이때 당시에 한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같은 것을 제대로 가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딴빠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당태종이 통치했었던 그런 통치가 너무나도 뛰어났었기 때문에 후세에 바로 모범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그 시대를 이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당태종이 통치했었던 그런 통치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당의 건국과 발전에서는 건국, 이연이 밑줄 치겠습니다. 수의 멸망 후 장안의 도읍 밑줄, 전국 통일 밑줄. 발전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당태종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율령체제를 완성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삼성육부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성육부의 중앙정치조직 바로 프린트 7페이지에 보면 바로 당의 중앙행정조직인 삼성육부 조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과서 59페이지도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은 균전제, 균등하게 토지를 준다는 얘기죠. 균전제와 동그라미 3번 조용조 세금제도를 시행했었고, 동그라미 4번에 부병제를 확립시킵니다. 역시 교과서 프린트 7페이지에 당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그라미 5번 바로 과거제를 확대 실시하죠. 동그라미 6번 돌골 복속으로 동서교역로 확보. 그래서 박스 치겠습니다. 정관의 치. 자, 당 고종에서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별표 하나. 자, 당나라가 누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고 했었죠?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와 연계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당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여기다 좀 선생님이 표현하기 힘들지만 당나라는 여기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쪽 영역을 확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당나라가 점차 쇠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나라의 통치 제도의 기반은 바로 뭐냐면 균전제입니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국가가 바로 그들에게 토지를 줬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느냐? 바로 당나라 내부에서 부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얻게 되었던 그런 재화를 토지에다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즉 농토를 굉장히 많이 사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그 농토를 이제 갖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농토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이겠죠. 이 농토에서 쫓겨났던 백성들은 균전제에 의해서 바로 새롭게 다른 지역의 토지 같은 것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새롭게 얻어지는 토지가 그렇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때 당시에 인구수가 당나라가 되게 잘 됐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인구수가 많아진 것만큼에 해당하는 토지를 당나라가 제대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껏 준다는 토지는 뭐밖에 없냐면은 바로 뭐 사막이라든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들을 주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줬었던 토지마저도 정식으로 줘야 되는 그런 토지가 예를 들면 10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줬던 토지는 50 정도밖에 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이라고 한 토지를 줬을 때에 걷어들여야 하는 세금을 그대로 걷어들여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점차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대토지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가는 잘 유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당시에 당나라에 이제 황제 자리를 두고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져요. 당시에 이 당태종의 후궁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당고종의 황후로 인정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당고종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바로 이 여성이 바로 자기의 아들을 쫓아버리고 자기가 바로 황제로 즉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무축천 혹은 다른 말로는 측천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 측천무후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당나라는 일시적으로 국명이 바뀝니다. 뭐 주라고 하는 국명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잠깐 망한 거죠. 하지만은 이 측천무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데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가 측천무후도 자기 뒤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성씨를 딴 나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말고 나의 사촌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었냐면 측천무후는 황제의 자리를 바로 자기의 아들에게 또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당나라가 복구가 됐고요. 그 과정 중에서 당시에 당나라의 황제 자리를 두고서 여성들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여성들과 그 다음에 딸들과 아들들끼리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들 전부 다 제거를 하고서 이때 당시에 황제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당나라의 두 번째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당나라의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종은 이 당태종의 정관의 치, 즉 정관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을 때의 통치라는 의미에서 정관의 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관의 치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개원의 치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를 정말 잘 다스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현종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에 빠진 상대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현종은 바로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을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둘이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국정은 나 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여성의 오빠를 재상의 자리로 임명을 한 다음에 국가를 통치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여성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귀비와 당나라의 현종은 사랑에 빠졌던 상황에서 양귀비의 오빠가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양귀비에게 엄청나게 바로 이제 그 아부를 잘 떨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아부를 잘 떨었었냐면 이 안록사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었던 이 양귀비에게 어머니 막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귀여워가지고서 그 사람을 점차 승진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당나라의 현종은 이 안록산을 3군데 정도 지역에 해당하는 번진의 절도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안록산에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당나라의 변경은 즉 당나라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지역을 변경이라고 해요. 이 변경은 바로 옛날엔 도호부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서 통치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나라는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당나라는 변경 지역을 도호부 대신에 바로 번진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으로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번진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곳의 경우에는 이 행정구역에서 나는 모든 세금들은 중앙정부에다가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걸 써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군인도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군과 싸우기 위한 식량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진을 통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그 전체 그 절도사 그 번진의 자리가 한 7개 정도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안록산한테 3군데의 절도사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나라의 바로 약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군사권을 이 안록산한테 전부 다 줘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안록산하고 양귀비의 오빠가 되게 사이가 안 좋다가 나중에는 이 양귀비의 오빠가 안록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어서 이 안록산 제거를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 안록산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그것의 결과 당나라의 수도가 일시적으로 함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 양귀비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당나라의 현종이 도망가다가 바로 병사들의 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죽이게 했다고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안록산의 난을 결과적으로는 이 당나라는 진압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을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민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안록산의 반란에서 공로를 세웠던 많은 장군들이 상으로 당나라 황제에게 달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절도사라고 하는 자리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절도사의 자리는 한정이 있는데 그런데 공로를 세웠던 장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바로 상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나라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절도사의 자리를 바로 더 많이 늘리게 돼요. 근데 늘릴 수 있는 곳이 국경선 근처는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절도사의 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당나라는
껍데기는 당나라인데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에 나뉘어져 있었던 절도사들이 이 당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상황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절도사는 바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나는 세금을 당나라 조정에게 갖다 바치지 않고 그 지역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위진남부터 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던 바로 이 남쪽 지역, 강릉 지역의 경우에는 절도사가 배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당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로 유지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 이 강남 지역에서 당나라의 지배에 항거해가지고서 바로 반란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죠. 이 반란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황소는 이거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적인 소금 장소였다고 하는 이 황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나라의 조정은 어떤 상황이 되게 됐었느냐? 바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황소의 난은 진압은 됐는데 황소의 부하였다가 당나라 조정의 회유를 받아가지고서 절도사로 임명되었었던 바로 황소의 부장이었었던, 그렇지만 절도사로 임명된 주전충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당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나서 당나라 조정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장안성을 함락시키면서 당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나라를 멸망시키긴 했는데 바로 각 지방에 있는 절도사들이 혹은 당나라를 지키겠다, 혹은 바로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각 지역에서 할거하면서 반란이 일으키게 되었고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분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도사 주전충에게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쇠퇴에서는 동그라미 1번 대토지 소유로 농민몰락, 동그라미 2번 8세기 중엽 안사의 난, 안사의 난, 혹은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합니다. 왜? 사사명은 뭐냐? 안록산의 부장으로 안록산의 뒤를 이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지며 위기 밑줄짝. 자, 번진. 자, 사령관은 절도사라고 합니다. 이 절도사가 내지까지 설치가 된, 안쪽 지역까지 설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당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멸망에서는 바로 9세기 말 빈칸에 적혔습니다. 황소의 난. 황소의 난. 이 황소의 난으로 혼란이 가속화가 되었고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 탐구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자료 기억에 들어간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억에 들어가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제도의 이름은 균전제죠. 균전제죠. 자료와 같이 통치제재를 정비한 이후의 당의 발전 모습은 정말 많이 발전했겠죠. 주변 지역을 되게 많이 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이루어 가지고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배우러 오게 되었고 그 결과 당나라는 나중에 국제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